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싼 값에 매수하려고 했던 금액으로 말이죠. 그래서 속이 많이 쓰려요. 자, 그러나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 해봐 제4장.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 여성을 16세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손을 모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묘비를 생각해보면, 또 여성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사실과 답답하고 어두운 방들이 있는 그들의 집을 기억해보면 어떤 여성도 그 당시에 시를 쓸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강아지 문 좀 열어줘야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토리, 나갈 거야? 다소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탁월한 귀부인이 비교적 풍부한 자유와 안락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붙여 무엇인가를 출판하고는 괴물이라고 여겨질 위험을 무릅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레베카 웨스트 양의 어처구니 없는 여성 해방론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생각하건대 남성들은 물론 소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작 부인이 시를 쓰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대부분 호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당시 자위를 가진 귀부인은 무명의 오스틴 양이나 브론테 양보다 훨씬 큰 격려를 받았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증오심 같은 이질적인 감정으로 혼란스러워졌으며 그녀의 시도 그러한 혼란의 흔적을 보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레이디 원칠 시가 있습니다. 레이디 윈칠 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시집을 서가에서 꺼내며 생각했지요. 그녀는 1661년에 태어났고 혈통으로나 결혼으로나 의심할 나위 없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시를 썼지요. 그녀의 시들을 펼쳐보기만 하면 그녀가 여성의 지위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또리야? 또리 왜? 또리 왜? 또리 자! 또리 나갈 거야? 우리 밤이 어디 갔어? 밤이 어디 있는지 볼까? 밤이야, 왜? 나가면 되잖아. 안 나가잖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가 나왔어요. 우리는 얼마나 영락한 것일까? 그릇된 집의 영락한. 자연이 빚어낸 바보라기보다 교육이 빚어낸 어릿광대. 어떠한 마음의 진보도 저지된 우둔하리라 예상되고 설계된 생물. 누군가 더 열렬한 상상력으로 열망에 이끌려 남들 위로 솟아오르려 하면 강력한 반대 당파 끊임없이 나타나 번영의 희망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1661년에 태어났고 레이디 윈칠의 시인인가 봐요. 여성의 지위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시네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녀의 마음은 결코 모든 장애물을 다 태우고 눈부시게 빛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증오와 원한으로 고통받고 분열되어 있지요. 그녀에게 인류는 두 개의 당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성들은 반대 당파, 남성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그녀가 하고자 하는 것, 즉 글쓰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펜을 드는 여성은 주제넘은 동물이라 간주되어 어떤 미덕으로도 그 결함은 구제될 수 없다네. 그들은 말하지. 우리가 우리의 성과 방식을 착각하고 있다고. 교양, 유행, 춤, 옷치장, 유희.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소양이라고. 쓰고, 읽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흐리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한창 때의 남성 정복을 방해한다고. 반면 지루하고 굴욕적인 집안 살림이 우리의 최고의 기술이자 쓰임새라고 누군가는 주장하지.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글이 결코 출판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함으로써 글을 쓰도록 스스로를 공유했으며 슬픈 노래로 자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에게 그대의 슬픔을 노래하라. 그대 월계관을 쓰도록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대의 그늘을 어둡게 들이우고 그곳에서 자족하라.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증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쓰라림과 분노를 쌓아 올리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녀의 내면의 불길이 뜨거웠으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따금 순수한 식구들이 흘러나옵니다. 다려가는 실크로도 만들지 않겠네. 그 비길 데 없는 장미를 갸냘프게. 타당하게도 머리 씨는 이러한 식구들을 칭찬합니다. 생각컨대 포프 씨는 다른 식구들을 기억해서 자신의 시에 이용했습니다. 이제 노란 수선화가 나약한 머리를 압도해 향기로운 아픔으로 우리는 쓰러진다네. 이와 같은 시를 쓸 수 있고 자연과 명상에 적합한 마음을 지닌 여성이 분노와 쓰라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천만 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달리 어쩔 도리가 있었을까요? 나는 조롱과 폭소, 아첨꾼들의 아부와 전문 시인들의 회의적 태도를 상상하면서 자문했죠. 비록 그녀의 남편이 더없이 친절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완벽했더라도 그녀는 글을 쓰기 위해서 틀림없이 스스로를 시골의 한 방에 감금했을 것이고 어쩌면 쓰라림과 망설임으로 갈갈이 찢겼을 겁니다. 틀림없이 라고 말하는 것은 레이디 윈칠시에 관한 사실들을 찾아보려고 할 때 흔히 그렇듯이 그녀의 건에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울증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그녀가 어떤 상상을 하는가를 보여줄 때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는 비웃음을 사고 내 소일거리는 쓸데없는 어리석음과 주제넘은 결함이라 여겨지지. 이와 같이 비난받는 소일거리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바로는 들판을 거닐며 공상하는 무해한 것이었습니다. 내 손은 낯선 것을 더듬기 좋아하고 알려진 평범한 길에서 벗어난다네. 가려가는 실크로도 만들지 않겠네. 그 비길 데 없는 장미를 갸냘프게. 만일 그녀의 습관이 이러했고 그녀가 이러한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녀는 비웃음을 받으리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퍼프 혹은 게이가 그녀를 끼적거리려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을 가진 블루 스타킹이라고 풍자했다고 전해지지요. 여기 블루 스타킹에 관한 미주가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탕타타 18세기 영국 사교계에서 문학에 취미를 가진 여성들을 조롱하여 이르던 말. 이런 걸 블루스타킹이라고 했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녀도 게이를 비웃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의 트리비아를 보고 그는 의자에 걸터 앉기보다는 의자 앞에 서서 걸어 다니는 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수상쩍은 뒷공론이고 흥미없는 일화라고 머리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들판을 배회하고 낯선 것들을 생각하기 좋아했으며 아주 경솔하고 현명치 못하게도 지루하고 굴욕적인 집안살림을 경멸했던 이 우울한 귀부인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형상화할 수 있도록 이런 수성적인 뒷공론이더라도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니까요. 하지만 머리씨는 그녀가 산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재능은 잡초들로 무성하고 가시나무로 뒤덮였지요. 그것은 그 자체가 섬세하고 고귀한 재능이라는 것을 내보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의 책을 다시 서가에 돌려놓으며 또 다른 귀부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레이디 윈칠시보다 더 나이는 많았지만 동시대인이었으며 매매 사랑을 받았던 변덕스럽고 환상적인 마거린 뉴캐슬 공작 부인입니다. 그 둘은 전혀 달랐지만 귀족이었고 자식이 없었으며 최고의 남편감과 결혼했다는 점에서 같았습니다. 그들은 시에 대해 똑같은 열정을 불태웠으며 동일한 이유로 손상되고 볼품없는 모습이 되었지요. 공작 부인의 책을 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분노의 토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커피 한 잔 가져올게요. 목이 아픕니다. 엄마 차 한잔 해야지, 차 한잔. 우리 빵이 어디 갔어? 예쁜 빵? 우리 예쁜 빵 어디 갔나? 침대 밑에 들어가서 사는구나, 우리 기억이. 엄마 차 한잔 마시자.
자,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여성은 박쥐와 올빼미처럼 장님으로 살고 짐승처럼 노동하며 벌레처럼 죽는다. 마그린 역시 시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서라면 그 모든 행위가 어떤 운명의 바퀴를 돌려놓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 거칠고 풍부하며 교육받지 못한 지성을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얽어매고 길들이고 교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재능은 운문과 산문, 시와 철학의 급류에 쓸려 뒤죽박죽인 채 쏟아져 나왔고 그 글들은 지금 아무도 읽지 않는 사절판과 이절판 책들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현미경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아니면 별을 관측하고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법을 배워야 했을 겁니다. 그녀의 기질은 고독과 자유로 변질되었지요. 아무도 그녀를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가르치지 않았죠. 교수들은 그녀에게 아첨했고 궁정에서는 야유를 보냈습니다. 에거턴 브리지스 경은 그녀의 상스러움에 대해 불평했죠. 그녀는 홀로 웰백에 들어박혔습니다. 마거릿 캐번디시를 생각하면 무척 외롭고 격렬한 광경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마치 거대한 오이가 정원의 장미나 카네이션 위로 뻗어나와 그것들을 질소시켜 버린 것처럼 말이죠. 가장 잘 양육된 여성은 국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쓸 수 있었던 여성이 터무니없는 것을 휘갈겨 쓰고 모호함과 어리석음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시간을 허비했으며 마침내 밖으로 나올 때면 사람들이 마차 주위로 몰려들 정도였다는 것은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분명 그 미친 공작 부인은 똑똑한 소녀들을 겁에 질리게 할 만한 요괴가 되었지요. 나는 공작 부인의 책을 밀어놓고 공작 부인의 새 책에 관해 도로시가 템플에게 쓴 편지를 기억하고는 도로시 오즈번의 서한집을 펼쳤습니다. 분명 그 불쌍한 여자는 약간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렇지 않다면 책을 쓰려고 무릅쓸 만큼, 그것도 운문으로 쓰려 할 만큼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수 없었을 거예요. 나라면 2주일간 잠을 못 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처럼 양식이 있고 정숙한 여자라면 책을 쓸 수 없었으므로, 책을 쓸 수 없으므로 민감하고 우울하며 기질적으로 공작 부인과는 정반대인 도로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여성은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앉아 편지를 쓸 수 있었지요. 편지를 쓸 수 있지요. 또 남자들이 대화하는 동안 난로가에서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쓸 수도 있습니다. 도로시의 서한집을 넘기면서 생각하건대 신기한 점은 그 교육받지 못한 외톨이 소녀가 문장을 구사하고 장면을 만들어내는 상당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B씨가 무언가를 물어보러 들어왔기에 나는 밖으로 나왔죠. 뜨거운 한낮은 책을 읽고 일하면서 보냈고 6시나 7시쯤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공터로 나갔어요. 어린 계집 아이들 여럿이 그늘에 앉아 양과 얌소를 지키며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죠. 나는 그 애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목소리와 아름다움을 책에서 읽은 옛 양치기 소녀들과 비교해 보았어요.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 애들도 그 소녀들만큼이나 순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애들과 말을 나누어 보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신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 빼고 말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주위를 살펴보던 한 아이는 자신의 암소가 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그 애들 모두 마치 발꿈치에 날개라도 돋친 것처럼 달려갔어요. 나는 그렇게 재빨리 움직일 수 없었기에 뒤에 남아 있었죠. 그 애들이 가축을 우리로 몰고 가는 것을 보고 나 역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정원으로 들어가 그 옆에 흐르는 조그만 개울로 갔죠. 그곳에 앉아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 하고 바랐어요. 그녀의 내면에 작가의 소질이 있다고 맹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라면 2주일간 잠을 못 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글쓰기에 놀라운 자질을 가진 여성조차 책을 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더욱이 정신이 분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 만연한 적대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시 오즈번의 단 한 권의 짧은 서한집을 서가에 다시 꽂으며 이제 벤 부인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벤 부인으로 인해 우리는 길 위에 아주 중요한 모퉁이를 돌게 됩니다. 이제 그들만의 사원에 감금되어 자신들의 사절판 책에 파묻혀 독자도 비평도 없이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 글을 썼던 그 외로운 귀부인들을 뒤에 남기게 되지요. 우리는 도시에 와서 평범한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어깨를 스치게 됩니다. 벤 부인은 유머와 활력, 용기라는 평민의 미덕을 모두 갖춘 중산층 여성이었죠.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몇 가지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서 자신의 기지로 생계를 꾸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과 대등하게 일해야 했죠.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녀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지닌 중요성은 그녀가 실제로 쓴 것들, 수천의 순교자들을 만들었네요와 사랑은 환상적 승리 안에 앉았지와
같은 그 빛나는 작들보다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음의 자유, 아니 시간이 경과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로이 쓸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이프라벤이 그 일을 해냈으므로 소녀들은 부모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용돈을 주실 필요 없어요. 저도 제 펜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물론 다가올 여러 해 동안 그 말에 대한 대답은 "그래, 에이프라 벤같이 살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일 것이고 전보다 더욱 빨리 꽝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힐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정조에 두는 가치와 그것이 여성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지극히 흥미로운 주제가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만일 거턴이나 뉴넘의 어느 학생이라도 그 문제를 깊이 파고든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황무지에서 곤충이 득실거리는 가운데 다이아몬드로 휘감고 앉아 있는 레이디 더들리가 그 책의 권두사파로 알맞겠지요. 일전에 레이디 더들리가 죽었을 때 타임스는 더들리 경위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련된 취향과 여러 가지 소양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대하고 후했지만 변덕스럽고 전체적이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고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냥 막사에서도 자신의 아내에게 정장을 강요했다. 그는 그녀를 찬란한 보석들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언제나 책임감만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런데 더들리 경은 뇌졸중을 일으켰고 레이디 더들리는 그를 간호하며 그 이후 계속 탁월한 능력으로 그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러한 변덕스러운 전제군주는 19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했죠. 그러나 다시 돌아갑시다. 에이프라 벤은 어쩌면 기분 좋은 여성적 자증들을 희생했을지 모르지만 글을 씀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어리석음이나 분열된 마음의 징후가 아닌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재앙이 가족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면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번역을 하거나 저질 소설들을 숱하게 씀으로써 용돈을 보태거나 가족을 돕게 되었지요. 그 소설들은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체링 크로스가의 4페니짜리 상자에서 골라 뽑을 수 있습니다. 체링 크로스가는요, 런던 중심부의 광장을 말하고 있다고 위주에 써 있네요. 18세기 후반 여성들 사이에서 드러난 지극히 활발한 마음의 행위는 여성이 글을 씀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때에는 경박했던 일이 돈으로 위엄을 갖추게 됩니다. 끼적거리려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을 가진 블루 스타킹을 비웃는 것은 여전히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그들이 지갑 안에 돈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18세기 말 무렵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만일 역사를 다시 쓴다면 십자군이나 장미전쟁보다 그것을 더 충실하게 묘사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중산층 여성들이 글을 쓰기 한 것이죠. 만약 오만과 편견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미들마츠와 빌렛, 폭풍의 언덕이 중요한 작품들이라면 시골 저택에서 아첨꾼들과 사절판 책 속에 파묻혀 있던 외로운 귀족들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한 시간의 강연에서 피력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훨씬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선두주자가 없었다면 제인 오스틴과 브론테 자매,
조지 엘리엇은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는 어 말로가 없었다면, 말로는 초서가 없었다면, 초서는 그 이전에 길을 열고 자연적 언어의 야만성을 순화한 잊혀진 시인들이 없었다면 글을 쓸 수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걸작이란 혼자서 외톨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단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험이 하나의 목소리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죠. 제인 오스틴은 페니버니의 무덤에 화환을 놓아야 하고, 조지 엘리엇은 엘리자 카터, 엘리자 카터의 억센 그림자의 경의를 표해야 했을 겁니다. 지금 세간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아주 마땅히 안치되어 있는 에이프라 베네의 무덤에 모든 여성들은 꽃을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준 사람이 그녀였으니까요. 내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지로 연 500파운드를 버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지 않게 만든 것도 그녀입니다. 방문 좀 닫고 올게요. 우리 강아지들이 다 발밑에 와서 자고 있나? 우리 또 여기서 놀고 있구나. 놀아. 음. 에어컨이 좀 쌀랑해요. 그래서 온도를 1도 높여서 26도로 맞춰놨습니다. 25도만 돼도 춥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9세기 초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서가 몇 단이 여성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들을 훑어보면서 어째서 그 작품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전부 소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여기서부터 다른 화두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표시 좀 해놔야겠습니다. 왜 소설일까요? 네. 제인 오스틴도 아니고 이 버지니아 울프도 물어보고 있어요. 어째서 그 작품들은 이제 서가에 살펴보니까 19세기가 되니까 이제 몇 단이 여성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대요. 그런데 왜 소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나요? 소설을 제외하고는 왜 전부 소설인지. 하긴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도 다 소설이에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본래의 충독은 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노래의 최고 정상은 여류 시인이었죠. 프랑스와 영국에서 여류 시인들은 여류 소설가에 선행합니다. 게다가 4명의 유명한 이름들을 보면서 생각하건대 조지 엘리엇이 에밀리 브론테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샬럿 브론테는 제인 오스틴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들보다 더 상이한 인물들이 한 방에서 함께 만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을 상상해 보고 그들의 대화를 꾸며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글을 쓸 때 그들은 어떤 이상한 힘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소설을 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중산층 출신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나는 자문했지요. 후에 에밀리 데이비스 양이 아주 인상적으로 입증했듯이 19세기 초 중산층 가족은 오직 하나의 거실을 공유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까요? 만일 여성이 글을 썼다면 그녀는
공동의 방에서 써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양이 격렬하게 불만을 토로했듯이 여성에게는 자기만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채 30분도 되지 않는다. 여성은 언제나 방해를 받았죠. 음, 너무한데요. 저는 요즘 너무 답답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곳에서 시나 희곡을 쓰는 것보다는 산문과 픽션을 쓰는 것이 더 쉬웠을 겁니다. 집중력이 덜 요구되니까요. 음음. 음. 제인 오스틴은 생애 마지막 날까지 그런 환경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조카는 회상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숙모님이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왜냐하면 숙모님에게는 종종 찾아갈 만한 독립된 서재가 없었고 또 숙모님이 쓴 작품의 대부분은 공동의 거실에서 온갖 종류의 일상적인 방해를 받으며 쓰여야 했기 때문이다. 숙모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인들이나 방문객 또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리하여 제인 오스틴은 원고를 숨기거나 앞지 한 장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19세기 초에 여성이 받을 수 있는 문학 훈련이라고는 성격 관찰과 감정 분석 훈련이 고작이었지요. 그녀의 감수성은 몇 세기 동안 공동거실의 영향을 받아 훈련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그녀에게 인상을 남겼고 개인들의 관계가 항상 그녀의 눈앞에 있었죠. 그러므로 중산층 여성이 글을 쓰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당연히 소설을 썼습니다. 비록 분명히 드러나다시피 여기 언급된 4명의 유명한 여성 가운데 2명은 천성적으로는 소설가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시극을 썼어야 했을 것이고 조지 엘리엇의 넓은 마음은 그 창조적 충동이 역사나 정기를 향할 때 마음껏 펼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소설을 썼지요. 서가에서 오만과 편견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훌륭한 소설을 썼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남성들에게 자랑하거나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오만과 편견이 훌륭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만과 편견을 쓰고 있는 것을 들켰더라도 그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인 오스틴은 누군가 들어오기 전에 원고를 숨길 수 있게끔 돌조기가 삐걱거리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지요. 제인 오스틴에게는 오만과 편견을 쓰는데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제인 오스틴이 방문객들로부터 원고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오만과 편견은 더 좋은 소설이 되었을까요? 나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두 쪽을 읽었죠. 그러나 그녀의 상황이 그녀의 작품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기 1800년경 증오나 쓰라림, 두려움도 없이 항의하거나 설교하지 않으면서 글을 쓴 한 여성이 있었지요. 음. 나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보면서 셰익스피어가 글을 썼던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와 제인 오스틴을 비교할 때 그들은 두 작가의 마음이 모든 방해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사실을 의식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인 오스틴을 알지 못하고 또 셰익스피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인 오스틴은 그녀가 쓴 모든 단어에 스며들어 있고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인 오스틴이
그녀의 상황에서 어떤 것으로든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부과된 삶의 협소함이었을 겁니다. 여성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를 다닌 적도 없고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사 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이 제인 오스틴의 성격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녀의 재능과 그녀의 상황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제인 에어를 펼쳐서 오만과 편견 옆에 놓으며 과연 그것이 샬럿 브론테에게도 해당될까? 나는 의심스러웠죠. 나는 그 책의 12장을 펼쳤고 나의 눈은 아무나 내키는 대로 나를 비난해도 좋다라는 구절에 박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샬럿 브론테를 비난한다는 것일까요?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페어팩스 부인이 젤리를 만드는 동안 제인 어가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으며 들판 건너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보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갈망했지요. 그들이 그녀를 비난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저 경계를 넘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보지 못했던 그 분주한 세계, 도시, 활기가 넘치는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투시력을 갈망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욱 풍부한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갈구했다. 여기서 접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제와 내 부류의 사람들과의 더 많은 접촉을 갈망했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의 좋은 점과 아델레의 높은 좋은 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것과는 다른 더욱 생생한 미덕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내가 믿는 바를 눈으로 보고 싶었다. 누가 나를 비난할까?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겠지. 내가 불만을 품고 있다고들 말할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고요히 가라앉힐 수 없는 갈망이 내면에 존재했고 그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를 동요시켰다. 인간이 평온한 삶에 안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들은 행동을 해야 한다. 할 일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들은 일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고요한 삶을 살도록 저주받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 운명에 조용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지상을 채우고 있는 숱한 생명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반역의 효소가 발효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여성은 평정을 지켜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들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며 자신들의 남자 형제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훈련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노력을 기울일 활동 영역을 요구한다.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와 절대적인 침체에서 고통받는다. 여성은 푸딩을 만들고 양말을 짜며 피아노를 치거나 가방에 술을 놓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는 동료 남성들이 말한다면 그들은 도량이 좁은 것이다. 만일 여성이 관습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상을 배우려고 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들을 나무라거나 비웃는 것은 분별 없는 일이다. 이처럼 혼자 있을 때 나는 가끔 그레이스 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 부분이 어색한 단절이라고 나는 생각했죠. 베란다 밖에 토리가 나갔는데 토리가 지금 왜 나갔을까요? 토리가 뭘 하는지 한번 몰래 살펴볼까?
어? 스무 쪽 가량이 좀 못 남았네요. 갑자기 그레이스풀과 맞닥뜨리는 것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연속성이 파괴되지요. 이 페이지를 쓴 여성은 제인 오스틴보다 훨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오만과 편견 옆에 이 책을 내려놓으며 계속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 안의 경련과 분노를 주목한다면 그녀가 결코 자신의 재능을 흠없이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책들은 불구가 되고 비틀릴 것입니다. 그녀는 고요히 써야 할 곳에서 분노에 쌓여 쓸 것이고 현명하게 써야 할 곳에서 어리석게 쓸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등장인물에 대해 써야 할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격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틀리고 꺾인 그녀가 젊은 나이에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셜록 브론테가 1년에 300파운드를 소유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잠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여자는 자신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곧장 1,500파운드에 팔아넘겼죠. 만일 그녀가 분주한 세계와 도시, 활기가 넘치는 지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실제적 경험이 더 풍부했더라면 그녀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다양한 인간들과 교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에 인용한 글에서 그녀는 소설가로서 자기 자신의 결함뿐 아니라 당시 여성들에게 별빛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재능이 멀리 떨어진 들판을 홀로 쳐다보는 데 소모되지 않았더라면, 경험과 교제와 여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었더라면,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큰 혜택을 입었을지를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욕망은 억눌렸지요. 그리하여 이 훌륭한 소설들, 빌렛, 엠마, 폭풍의 언덕, 미들마치는 점잖은 목사의 집안에서 허용되는 정도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쓰였으며 그 점잖은 집의 공동의 거실에서 쓰였고 또 너무 가난해서 폭풍의 언덕이나 제이너여를 쓸 종이를 한 번에 몇 묶음 이상 살 수 없었던 여성들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 중에 한 명인 조지 엘리엇은 많은 고생 끝에 탈출했지만 다만 세인트 존스 우드에 있는 빌라로 탈출하여 격리되었을 뿐입니다. 거기서 그녀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어두운 그늘에 정착했지요. 초대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분들께는 제가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기혼의 남자와 함께 사는 죄를 짓고 있었으니 그녀를 만남으로써 스미스 부인이나 그 밖의 우연한 방문객들의 정조가 손상돼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관습에 복종해야 하므로 그녀는 소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합니다. 동시대의 유럽의 다른 쪽에서는 한 젊은이가 때로는 집시와 때로는 귀부인과 좌우분방하게 살았지요.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해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으면서 다양한 인간 생활을 경험했지요.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후에 책을 쓰게 되었을 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기혼녀와 소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프라이어리에 살았더라면 그 도덕적 교훈이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전쟁과 평화를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설을 쓰는 문제와 성이 소설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쩌면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겠죠. 만일 눈을 감고 소설 전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소설이란 삶에 대한 어떤 거울 같은 유사성을 가진 창조물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소설이 삶을 단순화하고 왜곡하는 측면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요. 어쨌든 그것은 마음의 눈에 어떤 형체를 남기는 구조물인데 그것은 때로 사각형 모양으로 형성되고 때로 탑의 형태로 구성되며 양옆으로 뻗어나가 주랑이 되고 주랑이 생기고 콘스탄티노플의 성소피아 성당처럼 굳건한 구조의 둥근 지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체는 몇몇 유명한 소설들을 회상하며 생각하건대 그것에 적합한 감정을 내면에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이내 다른 감정들과 혼합되지요. 그 형체는 돌과 돌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소설은 우리 내면에 서로 적대적이고 상반된 온갖 감정들을 야기합니다. 삶은 삶이 아닌 어떤 것과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므로 소설에 대한 어떤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고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이 살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 슬프게도 존, 당신이 죽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 책의 형체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삶은 삶이 아닌 어떤 것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판단합니다. 제임스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아니면 이건 터무니없는 엉터리군.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 라고 말이죠. 어떤 유명한 소설이라도 되새겨 볼 때 명백하게 드러나는 바 소설의 전체 구조는 지극히 다양한 판단과 지극히 다양한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히 다 복잡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구성된 책이 1~2년 이상 주소 존속한다는 것과 그 책이 영국인 독자에게 의미하는 바와 러시아인이나 중국인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책들은 아주 탁월하게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와 같이 희귀하게 생존하는 경우 그것들을 지탱하는 것은 소위 성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실성이란 빚을 갚는다거나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명예롭게 행동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소설가에게 있어서 성실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은 작가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 나는 이 일이 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이렇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당신이 나를 확신시켰지 하고 독자는 느낍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모든 구절, 모든 장면을 빛에 비춰봅니다. 자연은 아주 기묘하게도 소설가의 성실성이나 불성실을 판단할 수 있는 내면의 빛을 우리에게 부여한 듯하니까요. 어쩌면 더없이 변덕스러운 기분에 사로잡혀서 자연은 인간 마음의 벽 위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위대한 예술가들만이 확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예감을 그려놓았고 그것은 오직 천재의 불길이 닿아야 눈에 보이는 스케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빛에 노출되어 생명을 얻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황홀해서 소리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항상 느껴왔고 알아왔고 바랐던 것입니다. 바랐던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흥분으로 끌어넘치며 마치 살아있는 동안 언제라도 되돌아가 찾아볼 대단히 소중한 것인 양 일종의 존경심을 느끼며 그 책을 덮어 서가에 올려놓습니다. 음, 잠깐 쉬어야겠는데요. 스페.
올라가고 있나 그나저나 주식시장이. 아이고 우리 예쁜이. 아 정말 어디까지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음. 네 여기 있네. 나는 전쟁과 평화를 집어서 제자리에 다시 꽂으며 생각했지요. 다른 한편 우리가 집어들고 검토하는 이 빈약한 문장들은 처음에는 빛나는 색채와 과감한 제스처로 신속하고 열성적인 반응을 일깨우지만 거기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무언가가 그것의 발달을 억제하는 듯하지요. 또는 그 문장들이 한 구석에 희미한 낙서나 다른 쪽의 얼룩을 드러내고 어떤 것도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독자는 실망의 한숨을 쉬며 또 하나의 실패작이군 하고 말합니다. 이 소설은 어디에선가 실패한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소설은 어느 부분에선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지나친 긴장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통찰력이 흐트러지며 더 이상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야 하는 그 막대한 노동을 지속할 만한 힘을 더 이상 끌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소설가의 성이 이 모든 요인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인 에어와 그 밖의 다른 책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성이 어떤 식으로든 여성 소설가의 성실성에 방해가 될까요? 자, 제인 에어의 인용 부분에서 소설가 샬롯 브론테의 성실성을 분노가 방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비탄에 신경을 쓰느라 마땅히 자신이 전념했어야 할 이야기를 그만 내버린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에게 적합하고 응당 누려야 할 경험에 굶주렸다는 사실을 기억했죠. 세상을 자유로이 방랑하고 싶을 때 그녀는 목사관에서 양말을 기우며 침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은 분노로 인해 빗나갔고 우리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 이외의 다른 여러 영향력들 또한 그녀의 상상력을 잡아찍고 그 길에서 비껴나가게 했죠. 예를 들면 무지함이 그렇습니다. 로체스터는 어둠 속에서 묘사되었습니다. 로체스터는요, 제인 에어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로체스터의 묘사에서 공포가 미치는 영향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억눌림의 결과인 신랄함과 그녀의 열정 아래 끓고 있는 숨겨진 고통, 비록 빛나는 책들이긴 하지만 그 책들을 경련의 아픔으로 수축시키는 저기를 끊임없이 느낍니다. 소설이 실제 생활과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소설의 가치는 실제 생활의 가치와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가치는 다른 성이 세워 놓은 가치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은 남성의 가치입니다. 조야하게 말하자면 축구와 스포츠는 중요합니다. 반면 유행의 숭배와 옷의 구입은 하찮은 일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삶에서 픽션으로 불가피하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전쟁을 다루므로 중요한 책이라고 비평가들은 평가합니다. 이 책은 응접실에 앉은 여성의 감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잘것없습니다. 전쟁터에서의 한 장면은 상점에서의 한 장면보다 더 중요하죠. 도처에서 더욱 미묘하게 가치의 차별이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19세기 초 여성 작가의 경우 소설의 전체 구조는 일직선에서 약간 비껴나 외적 권위에 순종하여 자신의 투명한 비전을 어쩔 수 없이 변화시켰던 마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오래되고 잊혀진 소설들을 대충 훑어보고 그것들을 쓴 목소리의 음조를 들어보기만 하면 그 작가가
비판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거나 화해하기 위해 저런 말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질이 명하는 대로 때로는 유순하고 소심하게, 때로는 분개하고 역설하며 그 비판에 대처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사물 자체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그녀의 책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 책의 중심부에 결함이 있었죠. 나는 과수원의 나뒹구는 얼근 자국이 있는 작은 사과들처럼 런던의 중고 서점에 산재한 여성들의 소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썩게 한 것은 중심에 존재하는 바로 그 흠집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경의를 표하여 자신의 가치를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순전한 가부장제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그런 비판에 직면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이 본 그대로의 사물을 고집하는 일은 대단한 재능과 성실성을 요구했겠죠. 그 일을 해낸 것은 오직 제인 오스틴과 에밀리 브로테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또 다른, 어쩌면 가장 훌륭한 미덕입니다. 그들은 남성처럼 쓰지 않고 여성이 쓰듯이 썼습니다. 그 당시 소설을 썼던 수천 명의 여성들 가운데 그들만이 영원한 현학자들의 끊임없는 충고를 완전히 무시했지요. 그들만이 그 지속적인 목소리, 때로 불평하고 때로는 선심 쓰는 척하며 때로 권력을 휘두르고 때로는 상심하고 때로 충격을 받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숯불처럼 친절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며 지나치게 양심적인 가정교사처럼 항상 그들에게 달라붙어서 에거턴 브리지스 경처럼 여성에게 세련된 몸가짐을 가질 것을 엄명하거나 심지어 시 비평에 성의 비평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착해지고 싶고 빛나는 상을 받고 싶다면 문제의 그 신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계 내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합니다. 여성 소설가들은 자신의 성의 한계를 용감하게 인정함으로써 탁월한 경지에 이르기를 열망할 수 있다. 이 말은 문제의 핵심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놀랍겠지만 이 문장이 쓰인 것은 1828년 8월이 아니라 1928년 8월입니다. 이런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대단히 재미있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1세기 전에는 훨씬 강력하고 요란하게 울렸던 거대한 일단의 견해들, 이런 견해들을 대변한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동의할 것입니다. 1828년의 이 모든 타박과 꾸짖음, 상의 약속 등을 무시하려면 무척 완강한 젊은 여성이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려면 횃불 같은 선구자여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문학을 매수할 수는 없어 문학은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나는 비록 당신이 교구 관리라 해도 나를 잔디밭에서 쫓아내도록 용인치 않겠어. 그러고 싶다면 당신의 도서관을 잠그라고. 그러나 당신은 내 자유로운 마음에 문이나 자물쇠, 빗장 따위를 달 수는 없어. 그러나 용기를 꺾는 방해와 비판이 여성의 글에 어떤 영향을 미쳤든지 간에 여성이 종이 위에 자신의 생각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 그들이 직면했던 다른 어려움과 비교하면 그것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른 어려움은 여성들의 배우의 전통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너무 짧고 편파적인 전통이라서 그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성이라면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 거슬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위대한 남성 작가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웬, 브라운, 세커리, 뉴먼, 스턴, 디킨스, 드퀸시 이들은 아직 여성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여성이 그들의 몇 가지 기법을 배워서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이용했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남성의 마음의 무게와 속도, 보폭은 여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그들에게서 실속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어올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모방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그녀가 펜을 종이에 대자마자 알게 되었을 첫 번째 사실은 그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의 문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커리와 디킨스, 발자크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산문을 썼는데 신속하면서도 어설프지 않고 표현이 풍부하면서도 까다롭지 않으며 공동의 자산이면서도 그들 나름의 색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통되던 문장들을 자신들의 기반으로 삼았죠. 19세기 초에 통용되던 문장은 대체로 이처럼 쓰였을 겁니다. 그들, 작품의 장중함은 그들에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논거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교를 발휘하고 진실과 아름다움을 부단히 창조하면서 최고의 흥분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성공은 능력 발휘를 촉구하고 습관은 성공을 용이하게 한다. 이것은 남성의 문장입니다. 그 이면에서 우리는 존슨 박사와 기번,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었죠. 산문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샬롯 브론테는 그 투박한 도구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조지 엘리엇은 그것을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죠. 제인 오스틴은 그것을 보았지만 비웃어버렸고 자신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고 맵시 있는 문장을 고안해냈으며 거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샬롯 브론테보다 글쓰는 재능이 훨씬 떨어지면서도 그녀는 무한히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실성은 예술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그러한 전통의 결핍과 도구의 결핍 및 부적절함은 여성의 글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게다가 책이란 문장들을 이어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빌리자면 아치나 둥근 지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형체도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남성들이 만들어 온 것이죠. 문장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서사시나 시극 형식 또한 여성에게 적합하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작가가 될 무렵 옛 문학 형식들은 모두 이미 굳어지고 결정된 형태였습니다. 소설만이 그녀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고 새로운 것이었죠. 이것이 아마 여성이 소설을 쓰게 된 또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소설이 모든 형식들 가운데 가장 유연한 이 형식이 여성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어느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이 자유로이 팔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틀림없이 그녀는 그것을 부수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 것이며 반드시 운문이 아니더라도 자기 내면의 시를 전달할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직도 출구가 막혀 있는 것은 시이니까요. 나는 더 나아가 오늘날의 여성이 시 비극을 오막으로 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운문을 사용할까요? 오히려 산문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미래의 어슴푸레한 빗속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지금 나는 이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를 자극하면 나는 내 주제로부터 이탈해 길이 없는 숲속을 방랑하다가 어쩌면 야수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다분하니까요. 나는 픽션의 미래라는 그 우울한 주제를 끄집어내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그러길 원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잠시 멈춰 미래의 여성들과 관련해 신체적 조건이 수행해야 할 커다란 역할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환기시켜 보려고 합니다. 책은 어떻게든 육체에 적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책인 남성의 책보다 더욱 짧고 더욱 응집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장시간의 독서가 필요하지 않게끔 꾸며져야 한다고 나는 과감하게 말할 것입니다. 여성은 언제나 방해를 받을 테니까요. 또한 두뇌에 양분을 공급하는 신경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여성이 최선을 다해 노고를 기울이도록 만들려면 그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적합할지, 그들이 일과 휴식을 어떻게 교체하기를 요구하는지, 휴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이며 그 무엇이 어딘가 다른 것이라면 그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토론하고 알아내야겠죠. 이 모두가 여성과 픽션이라는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서가로 다가서며 생각했지요. 여성이 쓴 여성 심리에 대한 섬세한 연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성들이 축구를 못한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행히도 이제 내 생각은 다른 것으로 옮겨갔습니다.